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의 사각지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보장 분석 전문가 이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 전문가 김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안보험을 책임질 보건의료 보장 분석 전문가 박기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칭찬받을 보험을 만나보게 될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요,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보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예정일까요? 네, 수술비는 암, 뇌, 심 진단비 외에 수많은 질병 또는 상해로 수술을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MC님, 수술비 보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실손보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손보험은 질병 및 상해로 통원, 수술, 입원 등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내가 실제 지출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보험은 실손 이외에 이중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이 수술비 보험이 결국에는 실손보험과는 다른 보험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눠놓겠지만 왜 실손보험이 있는데 수술비 보험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 질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진단받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준비하시지만, 이외에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상해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진단비를 하나하나 다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 및 상해로 수술비 지출이 크게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병상해 수술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진단비는 보험료가 비싸고 최초 1회만 지급하는 반면, 수술비는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매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수술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수술비 보험은 의료비용으로도 사용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인 60대까지는 급작스러운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질 때 고정지출 및 생활비로도 사용하기 위해 가입하시는 겁니다. 경제활동이 끝나 소득이 줄어 계속해서 매년 갱신되는 실손을 유지하기 힘든 60대 중반 이후에는 노후 의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인 종합건강보험은 꼭 비갱신으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특히나 수술비 보험을 비갱신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손의 부재를 미리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수술비 보험을 잘 준비해 놓는다면 노후 의료비용과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손 같은 경우에는 매번 갱신이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이제 못하게 되는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비갱신으로 수술비 보험을 좀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은 대체 무엇일까요? 네, 보험약관에서 명시하는 수술이란 병원 또는 의사,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즉 주사바늘로 치료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는 상품별로 약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험사마다 좀 상이함이 있기 때문에 약관까지 좀 자세하게 잘 체크를 하셔서 가입해야 한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수술비 보험을 좀 준비하려고 할 때 수술비 이 세 글자가 들어간 특약만을 선택해서 좀 준비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수술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특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질병만을 보장해주는 수술비, 예를 들어 충수염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등과 같은 특약을 흔히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한 질병만을 보장해주는 특약이 아닌 모든 질병을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측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전이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이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을 안전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수술비 보험에서는 그럼 어떤 특약들, 보장 범위를 가장 넓게 받을 수 있는 어떤 특약을 좀 가입을 해야 될까요? 네, 앞에 자료 보시면 질병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선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 질병상해 수술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질병과 상해로 인해 받은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입니다. 보상 확률이 높고 범위가 넓은 대신 보상 금액이 적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질병상해 수술비는 결국에는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에 보상 금액은 작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두 수술비 보험이 혹시 이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병상해 수술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약으로 종수술비가 있는데요. 종수술비에는 1호종, 18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수술 종류 위험 등급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숫자가 낮은 1종은 가장 낮은 위험의 수술, 가장 흔하게 하는 수술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위험의 수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호종 수술비에서 5종 수술비 경우에는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는 개두술이나 복부를 열어서 하는 개복술 등을 했을 때 지급하는 수술비라고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1호종 수술비와 18종 수술비에 대해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고객님들께서 숫자가 더 높기 때문에 8종 수술비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가 높다고 해서 좋은 담보가 아니라 각각의 특징이 다릅니다. 1호종 수술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수술 방법이 관열인지 비관열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18종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수술을 구분하진 않지만 이 담보의 가장 큰 단점은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수술인 맘모톰, 하이프, 다빈치, 로봇 치료 수술 같은 비급여 수술은 보상이 되지 않는 거죠. 비급여 부분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특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손의 부재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수술비 보험이라면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되는 수술비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네, 사실 숫자가 더 높다고 해서 그만큼 더 좋은 특약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해주신 18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 비급여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요즘 가뜩이나 의료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병원비 부담이 굉장히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남은 하나인 엔대 질병 수술비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엔대 수술비는 각 회사별로 120대, 119대, 144대 등 회사별로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N개의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인데요. 여기서 회사별로 N대의 범위와 고액 보장의 항목을 꼭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가령 A보험사는 췌장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최대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데 B보험사는 같은 수술을 했을 때 A보험사 대비 2분의 1밖에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겉으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숫자보다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범위와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대 수술비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 지급하는 종수술비와는 달리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종수술비와 같이 준비하시는 게 사각지대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뭐 안전하고 편하게 다 가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금액이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그래도 우선순위를 좀 선별해서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선순위가 따로 있을까요? 네, 당연히 많이 가입해 놓으면 그만큼 많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좋겠지만 보험료는 필요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먼저 준비해야 하는 중요 순서를 설명드리면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순서대로 질병상의 수술비, 다음으로 종수술비, 그 다음으로는 엔대질병 수술비 순서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가장 보편적으로 권유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용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가족력 등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보험이든 자신의 상황과 여력에 맞게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그래도 일단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때 보편적으로는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상의 수술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술 보장을 잘 확인하고 공백 없이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그렇다고 해서 이 수술비만 가지고 있는 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죠. 내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내가 가입한 내용에 맞게 질병이 생겨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우선 너무 다행이겠죠.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단을 받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로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확률상 진단비만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진단비를 아예 제외하고 수술비만 가져가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무조건적인 보상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가족력을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최대한 나에게 맞게 준비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 언급을 해주신 이 갱신과 비갱신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게 갱신형이 좋냐, 비갱신형이 좋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증권을 열어서 내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한 번쯤 확인을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면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쉽게 말씀드리면 피보험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 평생토록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병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요. 짧게는 3년, 5년, 10년, 그리고 길게는 20년, 30년 주기에 따라 갱신이 되는데 많게는 1000%, 즉 10배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60대 이후가 되었을 때는 계속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보험을 해지하고 정작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MC님은 보험이 제일 필요한 나이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보험이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좀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이나 성별에 따라 관계없이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래도 보통 이 질환의 발병 확률이 좀 높아지는 노년기인 5, 60대에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험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질병 발병률이 높은 60대 이후에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이때 갱신형 보험만 가지고 있다가 제일 필요한 나이대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인 실손 의료비 유지율이 5, 60대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다 내고 정작 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형 보험이라고 모두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으로는 갱신이 되기 전까지는 저렴한 보험료 대비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보장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60대 이후에는 집중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갱신형 보험도 같이 추가로 가져가시면 더욱 효율적인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거나 내가 짧게 단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이제 막 시작을 하시거나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갱신 주기와 보험료 인상을 대비해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갱신형과 반대로 비갱신형 보험은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만 납부를 하고 만기까지 보장을 받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 90세 만기,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20년, 즉 240회만 납부를 하면 90세 혹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물론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월보험료는 갱신형 보험료에 비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내 미래를 위해 보험료를 먼저 납부를 하고 경제적 은퇴와 동시에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갱신형 보험을 많이 선호합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의 금액 예시를 보면 갱신형은 만기 때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갱신형보다 저렴해 보이진 않지만 딱 정해진 납입 기간만 내고 만기까지 보상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갱신형이 좋다, 나쁘다, 비갱신형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과 그 세 가지의 종류, 그리고 보험 납부 방법인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까지 좀 다양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말씀해주신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한 내용 정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진단비 못지않은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수술비. 수술비 담보는 그 어떤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폭넓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중 종수술과 엔대 수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복합 설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동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갱신형보단 비갱신형 보험을 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납입을 완료하셔서 이후에 내는 돈 없이 보장만 받는 것이 노후에 부담 없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엔 많은 보험사가 있고 또 각사에서 출시한 상품들은 저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급변하는 상품들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나에게 꼭 알맞을지를 판단하기란 일반인 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편이 되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내용 정리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칭찬할 보험은요, 내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보험입니다. 이 내용은 김동민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를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님, 특별한 상황의 경우가 아니라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건강이 무엇보다 가장 1순위일 것 같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건강이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가장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처럼 연금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도 생활도 여유가 있겠죠?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금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작든 크든 평생 나오는 것에서 심리적 안정을 주거든요. 제 아는 지인은 20대부터 연금을 준비하셔서 3년 후부터는 월 430만 원 정도 연금을 수령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앵커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월 평균 430만 원을 고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실 같은 20대라고 하니까 더 든든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요즘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이 갈수록 고갈이 된다고 하니까 월 430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면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제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 생활을 맡기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인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5년에는 인구의 7%가 노인인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온 대다수가 평범하게 열심히 삶을 살았던 이 나라의 주역들이시고요. 하지만 늘어난 수명과 긴 간병기로 인해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자녀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녀들 양육 시 지나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면서 노후 파산이라는 신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 인구가 되어줄 아이는 태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유치원이나 학교가 폐업을 하고 산부인과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연금 수급자는 점점 많아지고 연금을 낼 사람은 점점 없어지니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옆 동네만 보더라도요, 이 양육을 하는 도시가 좀 아니다 보니까 유치원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 자리에 요양병원이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는 소득의 3%를 냈습니다. 그리고 70%를 받고 있고요. 지금은 50대, 60대가 낸 돈 대비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가성비 좋은 세대고요. 적게는 낸 돈에 비해 2~3배, 많게는 9배에서 10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30, 40대들의 연금 보험료를 올려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야 하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세대들은 많이 내고 좀 덜 받고 늦게 받아라가 되는 거죠. 앵커님, 지금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서 뭐 제가 내고 있는 세금이나 보험료도 사실 좀 줄이고 싶은 판에 솔직히 더 내라고 하면 당연히 좀 싫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뭐 내가 국민연금을 추후에 좀 훨씬 적게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낸 돈이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은퇴 이후에 부족한 연금을 좀 채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편안한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얼만큼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은 노후에 월 얼마 정도 연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 아직 노후의 삶에 좀 직면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좀 최소 금액을 잡아보라고 한다면 월 300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노인분들이 실제 받고 있는 월 평균 연금액이 대략 5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이 90% 이상 되고요. 아까 저희가 잡았던 기준으로 부부에게 매달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77만 원, 1인 기준으로는 177만 원, 아주 최소 생존을 위한 생활비는 124만 원인데 국민연금으로 받는 평균 연금 액수는 1인당 53만 원이니까 2명이면 월 얼마죠? 2명이면 이제 월 106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적정 노후 생활비에서 약 171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아주 기초적인 생활만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풍족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마다 은퇴 이후 꿈이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믹스커피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은퇴 이후 어떤 사람은 가끔 예쁘고 멋진 카페도 한 번씩 가고 여행도 한 번씩 가야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 정도의 은퇴 생활을 준비할지, 나는 70대 이렇게 살아야지 정도의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또 만족도도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나만의 연금 기준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 이 부족한 연금 어떻게 채워야 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연금 수령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3층 국민연금 제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3층 연금은 각각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나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가 가장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에는 먼저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65세 이상 소득 기준 10명 중 7명 정도가 월에 약 30만 원을 매달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의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3층 연금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1층에 있는 이 국민연금,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을 하나요? 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낼 때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월급의 9%를 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령 시기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올해 내고 추가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연금을 수령하실 때가 돼 있을 때 5년 일찍 당겨 받을지 5년 늦게 받을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약 6% 정도 줄어들게 되고 연기연금은 뒤로 갈수록 연 7.2% 정도 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 본인의 몸 상태나 상황에 맞게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부부가 있게 될 경우 주부 같은 경우에는 의무 가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낼 수 있게 되나요? 네,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들도 임의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연금 맞벌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50대, 60대 주부이신 분들은 낸 돈 대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남편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데 남편 통장에서 반띵하자 하기도 좀 그렇고 황혼이혼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무조건 임의 가입과 추가 납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대신 최소 10년은 기본적으로 채워서 가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층에는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현재 쓰는 지출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그 자금으로 커피숍, 치킨집 등을 창업하시고 소득을 다시 재창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한 은퇴 시점에 대부분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기도 하고 큰 질병으로도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생활을 좀 영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지 말고 이제 매달 연금으로 받아라. 이것이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자금을 운영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DB형으로. 난 내 돈을 내가 알아서 잘 운영하고 싶다. 내 퇴직금으로 투자할 때 위험성이 있어도 내가 감수하고 더 많은 돈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DC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특히 자영업자나 이직과 퇴직을 해도 자유롭게 가입과 이동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는데요. IRP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그간 공제받았던 모든 세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해지하지 않고 유지만 한다면 매력적인 혜택이 많은 것이죠. 그럼 퇴직연금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 네. 월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이 30년 동안 매년 2% 정도 되는 수익률로 퇴직금을 운용했고 이 퇴직연금을 30년 동안 매달 연금으로 받는다면 평균 연금액으로 월 49만 원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동일하게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98만 원이라는 연금 수령액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106만 원, 퇴직연금으로 98만 원, 그럼 총 연금 수령액이 204만 원이 되는데요. 우리는 204만 원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최소 생활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에 적정 생활비를 채우기 위한 73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앵커님은 여기서 멈추시겠어요? 아니면 개인연금을 조금 더 준비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좀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생활이 아니라 그래도 문화 생활도 하면서 노후도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사적연금은요.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변형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다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엄청 헷갈려 하시는데요. 앵커님께서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이 저축이라는 키워드의 유무가 그래도 꽤 큰 차이를 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저축이라는 단어 하나로 아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노후 대비가 너무 부족하고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퇴직금도 개인연금도 미래를 위해 저축 좀 해라, 대신 세금 공제해 줄게 하는 거죠.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연금저축보험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 400만 원이 한도였는데 올해부터 나이 제약 없이 매년 납입 금액에 대해서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면 13.2% 세액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1년에 50만 원씩 12달 600만 원 저축하면 1년에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까 별명이 제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ARP를 같이 보기도 하는데요. 연금저축 600만 원과 더불어 300만 원을 IRP 통장에 넣을 수 있고 총 9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만 9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별명이 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단점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연금을 받게 된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연금액을 연간 1,200만 원 수령 시 지방세를 포함해서 3.3%에서 5.5%, 연간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에는 분리과세 15.4% 또는 종합소득세율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가 되는 과세 이연 상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상 수령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최대 5.5% 연금 소득세가 더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16.5% 정도를 공제를 받고 받을 때는 5.5%를 내고 수령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1,200만 원 이상 그래도 수령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저축을 깨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연금으로 받지 않더라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합니다. 내가 13.2%를 공제받더라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는 16.5% 떼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많으시거나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비과세 연금으로 가입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좀 전에 언급됐던 이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다 보니까 연말 정산 때 이제 세금의 부담이 되지 않는 분들, 주부와 같은 분들은 비과세 연금이 조금 더 괜찮겠네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연금보험은 노세금 보험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월납 보험료 최대 150만 원까지 적용해서 연간 1,800원 한도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영구적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에서 15.4%가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세액을 공제받지 않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보험을 해지할 때 연금저축보험은 5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를 내고 연금보험은 전혀 없습니다. 또 연금 개시 가능 연령을 보면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부터 선택이 가능하고 연금보험은 만 45세 이후부터 수령 시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 세금 혜택을 받는 거고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연금을 채우기 위한 이 개인연금 안에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해서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 항상 어떤 보험이든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주신 내용에 대한 정리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돈을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이며 연금을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라고 합니다. 또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나를 지키는 연금. 이 방송을 보시고 연금에 대해 관심이 생기셔서 노후에 모두 여유롭게 든든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요, 암 치료비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기덕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하게 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죠. 발병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암 발생자 수
25만 명에 비해 2021년 암 발생자 숫자는 27만 7천 명으로 약 2만 7천 명, 전년 대비 10.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은 남자 39%, 여자 36%로 확인되었는데요. 즉 남자는 5명 중 2명이,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 발생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대표적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 환경 호르몬의 영향, 그 외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있겠는데요. 해당 요인들을 살펴보면 암 발생률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배경들을 고려할 때 대부분 이미 암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도 암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댈 곳으로 암보험을 선택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에는 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암 진단 후 예후에 대한 변화가 큰 몫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하면 불치병으로 인식되어 치료에 대한 희망을 거의 가질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발견된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어서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생겼고, 다만 완치되기까지의 재정적인 뒷받침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암보험에 대한 니즈가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점차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의 발병률이 급증하는 암에 대한 대비도 확충하는 측면,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는 시민의 의식이 발전이 암보험의 가입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하고 보니 어떤 암은 제외되는 암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그냥 암보험이라고 하면요. 그냥 몇 천만 원 좀 지원을 받는 걸로 사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외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내가 보장받지 않는 경우도 막을 수 있잖아요. 좀 꼼꼼하게 더 확인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께 어느 정도 보험금이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특정 금액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진단된 암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일반 암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암에 걸려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아주 적은 금액이 나오면 치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발병률이 높은 암에 관련해서는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암 종류를 분류해 놓았고요. 이 때문에 암 진단을 받더라도 가입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암은 보통 일반암, 소액암, 유사암, 고액암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보험의 진단금은 일반암의 범위에 속할 경우 가입하신 금액의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사암은 암과 비슷하지만 암의 전 단계이거나 비교적 완치율이 높고 치료비가 적게 드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에서 20%가 지급됩니다. 소액암은 발병률이 높아서 소액만 지급하는 암입니다.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 점막 내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액암 같은 경우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암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가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소액암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똑같이 유방암, 자궁암 등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서는 일반암에 해당하는 100% 진단금을 지급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소액암에 해당하는 20% 진단금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액암은 치료하기 힘들고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간 암이죠. 보통 뇌, 뼈, 혈액, 췌장, 식도암 등이 해당되는데요. 발병 확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따로 특약으로 준비하실 수 있지만 고액암은 일반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암으로도 보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고액암 특약을 별도로 설정하여 추가 진단금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고 좀 더 실속 있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범위를 보장하겠다라는 생각이시라면 일반암 특약으로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사에서 좀 분류한 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소액암과 유사암 같은 경우 발병률도 좀 높고 중요해 보입니다. 보장 범위도 좀 상이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보험은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녀 암 발병 순위를 보면 2021년 통계 기준 남성분들은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나타나고
여성분들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나타납니다. 가입한 금액만큼 100% 지급되는 일반암을 제외했을 때요. 소외암 혹은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암을 찾아보면 여성분들은 1위 유방암이 소외암으로 분류되고 2위인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됩니다. 또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이 소외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병하는 암들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입한 회사는 어디까지를 일반암으로 정의하고 또 어떤 암종들은 유사암, 특히 소외암으로 축소하고 열애시켜 놓았는지 보험의 증권으로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암을 좀 진단받게 되면 내가 치료를 받는데 좀 여념이 없다 보니까 많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내가 걸린 후에 좀 급하게 찾아보는 게 아니라 가입 전에 좀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암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 중 하나였지만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만 잘 받는다면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님께서는 암 생존율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의료기술도 높아지고 있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좀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완치율, 생존율 좀 둘 다 그래도 많이 높을 것 같거든요. 뭐 한 70% 넘지 않을까요? 네, 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요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아졌습니다. 2015년 시점에 이미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암 환자가 치료 후 5년 넘게 재발 없이 생존하면 사실상 완치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암에 걸리더라도 3명 중 2명은 낫는 질병이 된 것이죠.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길어진 치료기간만큼 치료비와 검사 비용, 그리고 생활자금에 투입되는 비용도 같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건강수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무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로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이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이 의료기술이 굉장히 크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경제적인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암 치료 기간 동안 받는 경제적인 고통이 암에 걸린 두려움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암 치료를 위해 써야 할 수술비나 검사비, 입원비 등 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우려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암의 특성상 전이나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암의 발병을 하게 되면 치료에만 전념해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좀 경제적인 부분과 여타 더불어서 다른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럼 궁금해지는 게요. 암을 치료할 때 치료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네, 그 부분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암을 치료할 때 비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화면에서 띄워드리겠지만 치료비 부담이 가장 무거운 건 간암과 췌장암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암인지 네. 어떤 암인지 재발이나 합병증이 있는지 치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료비는 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3천만 원가량의 치료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전체적인 평균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어떤 암에 걸렸는지, 병기가 어떤지, 전이 또는 재발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암 치료비는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 나온 신기술들의 경우 이전 치료법들에 비해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실제로 암 치료비가 7년간 4배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생존율이 높아진 만큼 이 치료비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도 이제는 돈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표를 살펴보니까 종류에 따라 좀 천차만별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3천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필요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주변에 보면 이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암 치료비가 생각보다 암 치료비 및 병원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산정 특례 제도 때문인데요. 정부는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정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정 특례 제도는 진료비가 비싸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의 경우 일정 기간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암으로 진단받아서 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5%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마저도 실손을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산정특례 제도에 의한 지원을 5년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났는데도 몸속에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재등록이 가능하고요. 재등록하면 또다시 5년간 산정특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실손 의료비는 후청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비를 먼저 수납한 후 보험사의 영수증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암 치료는 방법에 따라서 초기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5%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진단만 받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진단금으로 치료 비용을 먼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경제적인 비용을 덜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비용적인 부담이 존재하는 게 이 암 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예, 효과적인 암보험 플랜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옛날 보험을 그대로 들고 계신 분들을 보면 진단금만 1억, 2억 이런 식으로 억 단위 진단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진단비를 받아서 치료비도 쓰고 생활자금도 쓸 목적으로 이렇게 설계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월 내는 보험료에 한계가 있다 보니 무한정 많은 진단금을 준비할 수도 없고요. 웬만큼 높은 진단금으로도 최근 발전된 치료법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 담보와 수술비, 치료비 담보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 것이죠. 의료기술 발달에 발맞추어 보험사에서는 표적항암 특약, 다빈치 로봇수술 특약, 면역항암 특약 등의 새로운 특약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진단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금액으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6월부터 보험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암 주유 치료비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암 주유 치료비 특약이란 진단 시점으로부터 상품별 구성에 따라 5년 혹은 10년 동안 1년에 최소 300, 500, 1천만 원부터 최대 1억 또는 1억 5천만 원까지 암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치료 비용들을 1천만 원 단위로 실비 청구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암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질병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진단일로부터 장기간 많은 비용을 담보하면서도 비용적으로도 정말 합리적으로 나온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또한 이 담보를 가져가심으로써 암 치료에 있어서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하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치료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와 부대 비용은 꼭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경제 상황을 보완해줄 최소한의 울타리를 암 진단금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암 진단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시기인 치료 기간에 병원 치료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직장을 쉬어야 할 때 매달 나가는 생활비며 고정 지출을 마음 편하게 부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인 가계 지출 금액을 보면 4인 기준으로 1년 3,70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시면 1년 동안은 생활비 걱정 덜 수 있겠는데요. 제가 최소 5천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건강할 때와 아플 때 생활 비용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고 지출이 많은 가정이라면 조금 더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암 치료비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진단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롭게 준비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총정리도 그럼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보험회사별로 암의 종류에 따라 보장되는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는 암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꼭 확인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 치료는 실손 의료보험과 산정 특례를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적정한 진단비를 준비한다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진단자금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외부적인 요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혹은 더 비싼 금액으로 더 적은 보장을 받고 계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험은 주기적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리모델링 하셔서 비용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알찬 보험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잘 준비한 보험은 100세 시대 우리의 건강 수명을 더욱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M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